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까지 jQuery 마무리를 좀 했고요. 오늘 이제 JSP 실제로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JSP는 알고서 시작을 해야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해왔던 거를 좀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하나 있었죠? 맨 처음에. 자, 이 친구를 했을 때 뭐가 문제였어요? 이 친구를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이유. 네, 그 얘기를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다.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얘를 실제로 운영할 수는 없는 이유. 그거를 말로 풀면 네트워크의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외부 사용자가 접속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실제로 쓰고 싶으면은 제가 만들고 있는 이클립스 이걸 켜놓은 이 자리에 앉아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진행했던 게 JDBC 아티클 매니저였어요. 자, 이 친구의 문제점은 뭐였나요? 얘도 운영을 못하는데 왜 못하죠? 그죠? 데이터의 영속성은 이제 해결이 됐지만 DB를 사용함으로써 해결을 했지만 네트워크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였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울 JSP 우리는 똑같이 아티클 매니저를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할 건데 이 친구는 이제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게끔 진행을 할 거고 당연히 DB까지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영속성도 가지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JSP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그냥 이제 JSP가 뭔가 하고 검색을 해보면 자바 서버 페이지 혹은 자바 서블리 페이지 이런 얘기로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요 우리가 네트워크의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과정에서 맹목적인 원인이 되진 않아요. 얘를 쓴다고 무조건 네트워크 사용이 돼 이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JSP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화면단을 그릴 수 있는 파일 확장자예요. 그러니까 자바 서브 페이지, 자바 서블리 페이지 이게 자바 문법이 사용 가능한 HTML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얘는 페이지를 그리는 용도거든요. 그럼 사실 얘로 페이지를 열심히 그려봤자 우리는 네트워크 사용을 못해요. 얘 JSP 쓴다고 그냥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실제로 웹 환경으로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게끔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웹서버라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웹서버가 없으면 JSP로 뭘 만들어 놨든 간에 결국 네트워크 연결은 못해요. 얘가 있어야만 해요. 얘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 얘가 있는 상황 속에서 JSP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 HTML처럼 화면을 그려낼 겁니다. 거기엔 당연히 CSS도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또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그려낸 파일들을 우리가 자바랑 통신하고 있는 이 파일을 웹서버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런 라인인데 이 JSP는 진짜로 이게 다예요. HTML의 일종처럼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해도 무방인데 HTML과의 차이점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HTML에서는 자바 문법 못 써요. 물론 JSP라고 하는 이 친구 말고 또 다른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사용하면 진짜 순수한 HTML 파일 안에 자바 문법 같은 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배울 거인 JSP 이런 걸 써도 되고 상관은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요즘 추세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JSP라고 하는 친구가 자바를 사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너도 나도 다 썼어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요즘에는 SI 쪽 제외는 이걸 잘 안 써요. JSP를. 왜냐면 얘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요. 그냥 아예 뷰로 다 처리를 하기도 하고 좀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메리트가 컸었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얘네를 사용한다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순수한 웹 환경을 제외하고서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이니까 결국에는 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만들고자 이런 걸 배우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JSP를 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도 SI 기업으로 취업을 한다면 JSP는 앞으로 꽤나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경력 쌓고 새로운 걸 터득해도 늦지 않을 만큼 한동안은 계속 써야 되는 친구니까 우린 얘를 배울 겁니다. 오히려 얘를 안 배우고 가면 문제가 생겨요. SI 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점이 생각보다 엄청 큰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PHP 아세요? ASP 이런 거? PHP나 ASP. JSP도 얘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단 얘네들은 얘네들만의 뭐랄까 문법이 따로 있는가 하면, 이 친구는 진짜 HTML처럼 똑같이 가는데 얘를 사용하는 문법은 HTML과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 안에 이 자바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정 하나만 해주면 그 안에서 자바 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종의 서버 사이드 언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JSP라는 친구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웹 서버를 구축을 하고 JSP랑 자바랑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여기로 접속을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콘솔에서 보는 그런 귀여운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제대로 화면을 갖추게 될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 정도만 입혀놓고 실제로 얘를 보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앞으로 쭉.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웹서버를 구축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는 도메인도 사야 되고요. 실제로 서버를 돌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좀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리눅스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배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해보신 게 있을 텐데, 지금 듣고 계신 분은 아직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진행하는 건 그냥 내 자리에서, 내 로컬에서 만들어진 웹서버를 통해 내 자리에서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인터넷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인터넷 라인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 거 페이지를 IP 입력하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타지에 있는 제 친구가 야, 너 사이트 하나 만들었다며, 나 구경할래?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려면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 이거는 JSP 아티클 매니저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되게 짧게 할 겁니다.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티클 매니저 이미 2번 반복을 했고,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인 JSP의 활용법이나 이제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서블릿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요. 이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고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얘를 진행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서블릿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웹으로서 구현되기 위한 기본 요소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 이런 거 짚은 다음에 바로 스프링 부트 넘어갈 겁니다. 스프링 부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해도 웹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스프링 부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일단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렸던 이 네모가 우리의 프로그램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개발한 프로젝트. 자, 우리는 웹 환경으로 만들고자 해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여기에는 뭐 JSP 파일도 있을 것이고 뭐 자바 파일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까? 일단 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쭉 다 보관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사용자가 이 사용자는 일단은 저라고 칭하고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 타지에 있는 친구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환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저 혹은 브라우저가 저희 프로젝트한테 나 이거 보여줘 라고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사용자가 이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하면 우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놨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우린 해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이 말은 이거예요. 제가 브라우저를 열었죠. 제가 여기다가 나 네이버 지금 가고 싶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얘가 어떻게 네이버를 보여줄 거예요? 그죠? 내가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가 아무것도 요청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웹서버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해요.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돌려주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무조건 웹에서의 통신은요 사용자가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 이런 거 할 거야 보여줘. 그러면 얘가 그래 너 이런 걸 원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돌려줄게. 그래서 화면에 브라우저 안에 네이버라는 페이지가 나오는 거고 뭐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예요. 자, 생각보다 지금 완전 기초 개념인데 이게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용자가 우리 코드 쪽으로 나 이런 거 원해 라고 말하는 이 과정이 요청이에요. 요청. 얘는 이제 리퀘스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을 판단하고 그래 네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럼 난 이런 걸 돌려줄게 라고 돌려주는 얘가 응답이에요. 응답. 그리고 얘는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웹은 이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청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거고 요청이 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이 리퀘스트는 자, 제가 여기에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라는 도메인을 쳐요. 이거 주소죠. 이걸 칩니다. 검색하고 엔터를 누르겠죠. 전 요청을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네이버 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 코드 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죠. 사실 이 요청은 코드 쪽으로 완전히 들어온다. 이게 여기까지 들어온다. 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얘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웹서버가 되는 거예요. 웹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일단은 웹서버가 받은 다음에 판단하고 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방금 주소를 치고 엔터를 누르고 했다는 이 요청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모든 게 다 요청이고요. 지금 제가 한 요청은 주소를 입력하면서 나 이 주소에 해당하는 페이지 줘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 네이버 코드가 운영되고 있는 어떠한 서버 웹서버에서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누가 나 메인 페이지 달라고 요청 보냈네? 그럼 나 메인 페이지 줘야지 하고 응답을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 결과가 우리 브라우저의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이 페이지 안에 누를 수 있는 것들이나 뭐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나 엄청 많죠.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요청으로 변할 거예요. 제가 여기다 검색어를 입력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을 하겠죠. 이것도 요청을 보낸 거예요. 어디에? 네이버 웹서버에. 그리고 그냥 로그인 하겠다라고 로그인을 클릭해요. 페이지가 바뀌었죠.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이 로그인 페이지를 돌려준 거예요. 나 지금 로그인 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보낸 거다. 이런 느낌인 거고. 여기서 뭐 카페 이런 거 누른다.
나 여기서 카페 메뉴 보고 싶어라고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페이지를 띄워준 거예요. 모든 건 다 요청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결과로 나오는 화면에 바뀌는 모든 것들은 응답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청과 응답. 웹을 구성하는 건 요청과 응답이에요. 이제 그 안에서 세세하게 누가 요청을 보냈느냐? 이건 브라우저가 될 것이고, 요청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냐? 웹서버가 될 것이고, 받은 요청에 대해서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건 누구냐? 우리 프로그램, 코드가 될 것이고, 그 연산의 결과를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건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웹서버가 될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의 눈에다가 모니터를 통해 출력해주는 거 브라우저입니다. 이 상관관계가 쭉 메커니즘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웹에서 이런 페이지 이동이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웹서버가 일단 요청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가 요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애는 우리 코드라 그랬죠. 얘는 진짜 서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우리가 막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웹서버 설치하고 그 안에서 막 코드 짜고 프로젝트 만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는 우리 로컬 컴퓨터 안에 물리적인 폴더로서 저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코드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청은 얘가 받아요. 근데 연산은 얘가 해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이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연결이 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새로 그릴 건데 깔끔하게 하나. 자, 웹서버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그냥 코드라고 칭하죠. 코드. 자, 얘네들이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해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프로젝트 코드 안에다가 이 웹서버의 기능을 녹여낸다. 1번. 웹서버를 설치한 후 웹서버 안에다가 우리 프로젝트 코드를 녹여낸다. 2번.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전자와 후자 중에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까요? 뭐가 더 편해 보여요? 웹서버가 이렇게 우리 코드로 들어오는 거랑 아니면 우리 코드가 웹서버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뭐가 더 편해 보이나요? 웹서버가 코드로 오는 거. 자, 웹서버가 코드로 온다라는 건 우리가 웹서버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저도 못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저도 못해요. 저 웹서버 이런 프로그램 개발 못합니다. 저는 이쪽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웹서버에 녹여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 녹여낸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웹서버 프로그램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닌데 거기다가 어떻게 우리 코드를 집어넣어요? 얘 열어서 우리가 여기다 코드를 어떻게 써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자가 좀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텐데 우리가 얘를 웹서버에다 이렇게 넣는 이 과정이 실제로 이렇게 넣어질 거예요. 이 안에서 개발을 새로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짠 프로젝트 자체를 웹서버 안에 위치시킬 겁니다. 여기다 옮겨 놓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웹서버라는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 안에다가 우리 프로젝트 폴더 갖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웹서버로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로를 여기로 잡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연결된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보내는 요청이 이쪽으로 먼저 빨려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이런 요청 들어왔어? 그럼 너 여기 쳐다봐야 돼 하고 경로 연결을 해주면 이 웹서버라는 프로그램 안에 우리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 경로 타고 들어오면 우리 코드잖아요. 그럼 연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웹서버 안에 우리 코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제대로 눈에 보일 정도가 되려면 사실 지금 우리 이 수업 끝날 때까지는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당장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취업하고 일 나가면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과정이고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다른 방식이지만 사실
이 메커니즘은 달라지는 건 없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다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일단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이제 주황색은 웹서버고 검은색은 코드인 거 아시겠죠? 원은 브라우저예요.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사용자는 웹서버한테 요청을 보낼 것이다. 그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웹서버에서는 이 요청 들어왔어? 그럼 너 이쪽 쳐다봐야 돼. 하고 우리 코드 쪽으로 연결을 해줄 것이고 우리가 코드를 연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웹서버한테 돌려줄 것이고 웹서버는 그걸 받아서 사용자한테 돌려줄 것이다. 여기서 요청과 응답은 누구예요? 요청과 응답의 선이 누구냐고요? 여기서 이 네 가지의 선 중에서 요청과 응답의 선 얘네 둘이죠. 얘네 둘.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요청이고 응답이고 여기도 뭐 따져보면 따질 수 있겠지만 여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오히려 우리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냥 요청과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자 지금 이 웹서버 아니 이 브라우저가 어쨌든 웹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과정 브라우저는 웹서버한테 요청을 어떻게 보내요? 이 어떻게가 뭐냐면 우리가 뭐 주소 입력하거나 이러면 요청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게 다 요청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 주소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얘한테 도달시킬 수 있죠? 모르겠죠? 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거 브라우저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전혀 몰라도 되는 개념이에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도 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한테 기프티콘으로 커피 한 잔을 사줄 거예요. 그럼 선물하기 들어가서 뭐 골라가지고 결제하게 하고 그럼 친구한테 메시지가 짠 하고 가면서 기프티콘이 발송이 되죠. 우린 그냥 핸드폰 안에서 띡띡띡띡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 선물하기 들어가서 고르고 결제하고 친구한테 메시지가 가는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죠. 우린 개발자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그거 분석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분석하고 뭔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걸 해야겠지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린 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브라우저는 이런 네이버 사이트랑 같은 결일까요? 얘도 일종의 웹사이트일까요? 네이버는 확실히 웹사이트죠,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 브라우저는. 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별도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웹 환경으로 돌릴 수 있는 웹사이트 웹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가 아예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어떻게 쓸 거예요? 브라우저 없이 쓸 수 있나요? 애초에 방법이 없죠.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거 친다고 네이버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열렸네요, 얘는. 너 왜 열렸니? 이게 된다고? 이게 왜 됐지? 한번 볼게요. 열리네. 이게 브라우저가 있어서 그냥 연동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다 치든 해도 결국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리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탐색기라고 하는 이게 얘가 브라우저 역할을 해서 여기서 네이버가 뜨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얘가 뜨잖아요, 브라우저가. 그죠? 이거예요. 브라우저 없이는 우리는 인터넷을 못 써요. 예전부터 있었던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뭐 엣지, 크롬, 뭐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등 많죠. 이런 브라우저들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인터넷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 없이는 인터넷을 못 쓰니까. 그럼 브라우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얘가 이 요청을 보내는 과정에서 해당 웹서버한테 어떤 식으로 도달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웹서버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웹서버도 브라우저처럼 아예 다른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얘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로직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브라우저랑 웹서버는 서로 통신하는 방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거죠. 다만 얘네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린 얘를 연결시켜야만 하니까. 연결시켰을 때 얘가 웹서버한테 다시 돌려주고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 파악하고 이거 정도는 우리 코드가 할 수 있어야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사용자한테 도달을 할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래서 최소한의 사용법 정도를 익히면 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웹서버가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우리는 쪽집게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케이 그런 겁니다. 이게 요청과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난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파보세요. 그럼 이제 웹서버 쪽 그리고 브라우저 쪽 이 양쪽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면 해야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우리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이걸 못 만든다인 거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는 전 몰라요. 그거는 뭐 무궁무진한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를 쭉 작성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안에 코드가 잔뜩 들어있어요.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리팩토링 과정을 했죠. 이거 왜 했어요? 코딩하고 리팩토링하고 이게 무한반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게 무한반복이 돼야 돼요? 우리 리팩토링 왜 해요? 효율적인 방안. 자, 그걸 그냥 키워드로 뽑아버리면 최적화예요, 최적화. 우리가 리팩토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최적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메모리 효율을 높인다거나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깔끔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약간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최적화입니다. 기본적인 리팩토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최적화. 자, 우리는 그동안 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도 그렇고 JDBC 아티클 매니저도 그렇고 해오는 동안 이 최적화라고 하는 거를 은근히 신경 쓰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걔네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계속 들었을 거고 걔네들은 왜 의미가 없을까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JDBC 아티클 매니저 이 두 친구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는 행위가 뭘로 이루어져요? 콘솔이죠. 일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콘솔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가 요청이 되겠죠. 따져보면. 자, 동시에 여러 번 실행시킬 수 있나요? 못하진 않아요. 끄지 않고 계속 키면 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동시에가 아니죠. 그죠? 여러 개를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걔네들은. 동시에 요청이 몰릴 일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연히 코드가 간단했으니까 크게 메리트가 없다 정도인 건데,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유저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유저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엄청난 유저들이 막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구글.com 했어요. 제가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전 구글 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딱 나왔죠. 자, 저랑 동시에 구글.com에 접속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예상은 안 되겠죠. 그냥 뭐 엄청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엔터 친 순간에 저 혼자 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예 몰라요. 얼마나 동시에 접속자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 지금 사용자가 꽤나 많이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다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동시에. 이렇게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이 모든 요청을 웹서버가 동시에 받겠죠. 동시에 받아서 동시에 우리 프로젝트 쪽으로, 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동시에 왔으니까. 그럼 우리 코드는 이 동시에 온 요청을 쉴 새 없이 연산을 막 돌려가지고 결과를 계속 뱉어줘야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최적화가 안 돼 있다? 여기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최적화를 아무리 잘 해놔도요, 순수하게 트래픽이 몰리면 페이지는 죽어요. 서버는 다운됩니다. 왜냐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이라던가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할인 크게 하는 행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이트 마비되죠. 막 응답할 수 없습니다도 뜨고 뺑글뺑글 돌다가 멈추기도 하고 뭐 대기열이 몇만이고 막 이런 거 뜨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예 멈춰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서버 죽은 거예요. 서버가 이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겁니다. 다운된 거예요. 그리고 뭐 뺑글뺑글 돌다가 멈춘다? 이거는 이 코드가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제대로 통신을 못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어딘가에서 꼬여버린 거죠. 제대로 원활하게 1대1 통신을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아예 페이지가 멈춰버렸다. 그것도 서버가 죽은 겁니다. 서버가 죽으면 서버 살리러 가야 돼요. 누가?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서버 터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당장 튀어가야 돼요. 당장 튀어가서 서버 컴퓨터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진짜 재부팅밖에 답이 없다 그럼 재부팅하고 서버 안정화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웹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몰릴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코드를 만드는데 우리는 동시 접속자가 1000명까지만 허용돼요 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봤자 사람들이 어떻게 1000명을 약속하고 나 1001번째야? 그럼 난 좀 기다렸다 들어갈게 이런 거 못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요청을 보낼 건데 사용자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몰리든지 간에 최대한 우리가 꼬이지 않고 뱉어낼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최적화를 해줘야만 한다. 그리고 이 최적화 안에는 단순히 코드 재사용을 줄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DB를 불러오는 속도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걸 괜히 배운 게 아니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괜히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최적화의 과정으로서 일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고 수치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와닿거든요. 이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다시 사용자한테 응답을 돌려주는 데까지 0.5초가 걸린다고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 입력을 하면 이 페이지가 뜨기까지 0.5초가 걸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0.5초 빠른 거 같죠?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요. 얘 0.5초보다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세 탭으로 열려서 그런 건데 다시 이거 0.5초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물론 네트워크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경도 있고 차이가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환경에서 0.5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이게 2초가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 더 빠를 수도 있는 거고 이 앞뒤 편차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최대한 빨라야만 해요. 무조건. 몇 초 이내면 괜찮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근데 자 0.5초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라는 게 요청에 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트래픽이 한 10,000건이 몰렸대요. 동시에. 우리 근데 하나당 0.5초 걸린대요. 그럼 대략 5,000초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5천 맞나? 아니 5천이 아니잖아. 이게 2가 1이니까 잠깐만. 아니 계산이 안 되네. 0.5로 하지 맙시다. 1로 합시다. 아유 요즘 암산이 안 돼요 이렇게. 만이면 대략 만초 정도 걸린다 이런 느낌이겠죠. 동시에 몰린 거니까. 대기열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물론 하나 요청에 응답하는데 1초 걸린다고 10,000개 들어왔다고 10,000초가 걸리진 않겠지만 적어도 1초 안에 다 해결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 수업을 웹 개발 수업을 듣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취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면접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요즘에. 제가 면접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걸 많이 물어본대요. 트래픽이 몰렸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효율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처리 방법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혹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트래픽이 몰려서 뭐 서버가 다운되려고 한다.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린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리팩토링을 하지 않고 최적화를 하지 않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겁니다. 자, 오케이. 일단 간단한 기본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브라우저 하나 여신 다음에 톰캣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톰캣 TOMCAT입니다. 한글로 톰캣을 쳐도 돼요. 이 톰캣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황 색깔 네모 웹서버에 관련된 친구예요. 이 우리가 필요한 건 웹서버인데 이 웹서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꽤나 많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건 톰캣이 될 거예요.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친구. 왜?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만들어 놨고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친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린 이거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톰캣 들어가지고요. 자, 들어오면은 이렇게 약간 이 동물 이름 뭐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귀여운 애가 하나 서 있고 여기 다운로드 왼쪽 배너에서 다운로드 부분에 있는 톰캣 10으로 갈 거예요. 저희는 11 알파 아니고요. 10으로. 그리고 10.1대 버전을 받아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조금 불안하니까 아카이브스 여기로 갈게요. 10.0대 버전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그냥 옮겨놓은 상태로 들어보세요. 여기가 이제 10.1.15죠. 그럼 이거를 10.1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가 10.0. 뭐뭐 이러면 10.0대 버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버전이 우리가 결국에는 그 STS 우리가 사용하는 STS에다가 이 톰캣을 프로젝트랑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걸 STS를 통해서. 근데 STS 버전에 따라서 톰캣 버전이 호환되는 범위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TS가 4.20인가 그럴 거거든요. 4.20.0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수업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버전은 톰캣 10.1점대까지 후원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불안해서 0점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STS 버전이 저랑 다르시면 10.0점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좀 많이 낮은 버전이라면. 근데 제가 알기로 4.15 정도만 돼도 10.0점대 버전은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카이브 여기서 10.0.27 얘로 갈게요.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10.0.27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빈이라고 있습니다. 빈 폴더까지 들어가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윈도우기 때문에 윈도우를 받을 거예요. 64비트로 그냥 G 파일 이거 받을 겁니다. 윈도우즈 64비트 G 파일. 뒤에 ASC 있는 거, SHA512 있는 거 이거 아니고 그냥 윈도우 64만 보고, 만약에 본인이 OS가 맥이다 그러면은 구글링 한번 따로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맥은 톰캣 설치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 맥이라고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G 파일을 받을 거다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일단 얘 기다리는 김에 먼저 쉬었다가 하죠.